부동산은 명쾌해요. 그냥. 비싼 거 사시면 제일 안전합니다. 최근에 보류지 분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반포동에 있는 몇몇 아파트들이 예. 평당 1억에 분양을 시킨 거예요. 미분양 났어요. 테라스 청담이라고 하는 고급 아파트인데 분양가가 180억이에요. 시장이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특히 비싼 것들은 그래요. 근데 미분양을 나게 해야 돼요. 부자분들은 잘 안 해도 됩니다. 갭 투자 하실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장기간은 안 됩니다. 결국은 이제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거의 붙어 있는데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매매가가 올라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실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네. 그런 입지들은 갭 투자를 해도 되는 것들이죠. 단기적으로는. 그런 지역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 물량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공급이 더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전세 금액과 월세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매매 금액이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어디냐? 지방 중소도시라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요 일자리가 많지 않은데 간혹 가다가 일자리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최근에 뭐 대전이나 목포 이런 지역들에 공공기관이 몇 개 내려갑니다. 많지는 않아요. 한 뭐 몇십 명, 몇백 명이 추가적으로 갑자기 없던 일자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내려가셔서 거기다 주거지를 선택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단기간에 집을 안 사고 전세나 월세를 알아봅니다. 예. 근데 이미 수요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기존에 거길 뚫고 들어가려면은 기존 전세보다 조금 더 비싸게 줘야지 그렇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전세가 올라가고 쌓이다 보면 결국은 매매가를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조건의 기준은 전세가랑 매매가랑 거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 결국은 입주 물량이 적은 상태에서 좀 수요가 증가해서 전세가가 올라가서 이 올라간 전세가가 매매가를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이 몇 개씩 있거든요. 찾아보시면은. 그런 지역들을 단기 투자하는 게 갭 투자인데 그냥 여기 갭 투자에서 돈을 벌었다라고 이미 심의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미 늦은 거예요. 매매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더 안 들어오거든요. 일자리가 계속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몇십 명, 몇백 명으로 일자리가 생겨서 그게 한 1년 정도 이미 이제 그 전부터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아마 그런 사인들이 보였을 텐데,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것들을 봤을 거고, 일반 잘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올라간 다음에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럼 이 늦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좀 공부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책의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타이밍일지는 모르겠는데. 타이밍이죠. 전세가랑 매매가랑 이렇게 뭐 같이 움직이다가 전세가가 이렇게 붙는 지점에서 그때 이걸 보라는 거지. 어떤 실수요가 있나? 일자리 수요가 있나? 갑자기 전세가가 확 올라가게 되면은 수요가 증가한 거잖아요. 전세가 같은 경우는 투자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거든요. 그렇죠. 실수요가 증가했구나. 뭔가 이유가 있구나. 봤더니 뭐 과천에 있던 공공기관이 대전으로 내려갔대. 목포로 내려갔대. 이거는 부동산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면이나 경제면에 나올 거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그걸 봐야 되는 거구나.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도 30억이고 여기는 6억이거든요. 예. 올라가봤자 7억, 8억인데 어차피 20억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건 갭 투자가 안 되죠. 그런 거죠. 시장과 다르다는 얘기죠. 그 또 요 책에 나온 게 그 갭 투자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하나 써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네.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네. 더 나은 집으로 이동하기 위한 디딤돌이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최근 트렌드고요. 예. 과거에는 이게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 분들이 뭐 4050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네. 왜냐면 이번 정부 들어서 시세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보더라도 너무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증가하다 보니까 더 많이 증가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30 분들이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이분들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이런 와이스트릿 같은 굉장히 좋은 양재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학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원리로 정말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저거 입지는 가격이 빠질 수가 없겠는데 이렇게 공부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번 정부에서 제일 잘못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격을 너무 낮게 분양을 했어요. 신규 아파트를. 네. 제가 아까 2008년도에 레미안 퍼스티지랑 반포자이 분양할 때 비싸서 분양을 안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는 다 미분양이었습니다. 왜? 비싸게 분양했거든요. 주변 아파트보다. 차라리 저 아파트 3년 동안 기다렸다 들어갔느니 옆에 있는 아파트 들어갈 거야. 분양을 안 받아요. 평당 2천, 3천이 말이 돼 이런 시점. 네. 근데 이번 정부에서 잘못된 게 뭐냐면은 분양가를 낮춰보다 보니까 그 신규 아파트만 청약 받게 되면요. 로또가 되죠.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제일 비싸게 분양한 게 어떤 거냐면은 레미안 원베일리예요.
5,600만 원에 분양했거든요. 네. 근데 옆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가 레미안 원베일리보다 상품도 나쁘고, 예. 모든 측면에서 다 나빠요. 입지도 나쁘고. 네. 근데 이게 지금 평당 1억이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이건 지금 입지도 좋고 상품도 훨씬 좋은데 5천이야. 그럼 일단 당첨이 되는 순간 무조건 1억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로또네요. 예. 그러면 벌써 평당 5천씩 수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다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둔촌주공 아파트 아직 분양가 책정 안 돼서 분양을 못 하고 있는데 둔촌주공 아파트보다 입지가 더 나쁜 고덕동에 있는 신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평당 7천이거든요. 네. 이걸 2,500에 분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아해서 좀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저쪽도 평당 7천인데 여기 2,500이 말이 되냐고. 싸우다 보니까 3천까지 올라왔는데 3천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서울 중위 가격이 4천이 넘어갔거든요. 예,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강남권인데. 그러니까 지금 분양 못 하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당첨이 되는 순간 3천만 원을 분양해서 당첨이 되잖아요. 이거 1억짜리 아파트인데 3천이잖아요. 그럼 평당 7천이 남는 거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다 몰려가죠. 전 국민이. 예, 전국에 있는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없던 수요가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한 자리 숫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두 자리 숫자 넘어서 세 자리 숫자, 올해는 네 자리 숫자까지 올라왔어요. 전국이 다 옵니다. 그러니까 없는 수요를 다 만들어낸 거예요. 1000대 1. 예. 그러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는 당첨이 어려워요, 이제. 가점이 84점이 만점인데 70점이 넘지 않으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40대 이하는 아예 물리적으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 수요를 또 풀어주기 위해서 뭐 특별 공고를 만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청약으로 당첨될 수 있는 분들은 한정이 돼 있어요. 왜? 물량이 적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청약은 안 되니까 청약 이전 단계로 가야겠다. 재건축 재개발로 갑니다.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은요 인기가 없는 시장이었어요. 왜? 언제 될지도 모르고 엎어지는 경우도 있고 재건축 재개발은 원래 인기가 없어서 투자 금액이 얼마 안 들었었는데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수색 중산 뉴타운을 막 3천만 원에 사고 2천만 원에 사고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것도 수요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막 초기 투자 금액이 7억, 10억 이렇게 들어가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뭐 15억, 20억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돈이 없으면 투자할 수가 없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도 안 돼, 신규 청약도 안 돼, 재건축 재개발은 돈이 없어서 안 돼. 결국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극초기 구역 이 책에 나온 글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도 몰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돈이 없는 층들 같은 경우는 극초기 구역 투자를 시작했고요. 이거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좀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좀 있는 층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하는 것들보다 일반 좋은 아파트들을 갭 투자를 합니다. 어떤 갭 투자를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짜리를 대출로 하게 되면은 4억 이하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근데 지금 괜찮은 입지 같은 경우는 한 전세가가 6억 정도 돼요. 네. 그럼 4억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억 단위 있는 분들은 그냥 좋은 아파트들을 전세를 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없었거든요. 3억, 4억을 갭 투자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이게 시세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파트 담보 대출보다도 전세 레버리지가 큰 경우는 갭을 끼고 사는 거죠. 정부에서나 그 언론에서는 그걸 영끌 투자라고 하는데 네. 영끌 투자가 아니라 저는 방법을 찾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대출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 자기가 살고 싶은 주택들을 미리 사두는 거죠. 주로 강남권 아니면 강북에 있는 새 아파트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야기 들으면서도 저도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인간인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더 나은 지역으로 더 나은 집으로 가고자 하는 거는 인간인이니까. 근데 그 인간의 좀 본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긴 한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분양가를 누르기 한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게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계속 수요가 돌고 돌게끔 씁쓸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당장 우리 서민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몇몇 액터들의 영향력이 아니라 다 맞물려 있어요. 이게. 맞아요. 그렇죠. 손님한테 다 맞물렸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리 하나를 이제 잠가 놓는 게 이게 그렇죠. 어떻게 해서 체인 리액션으로 이제 이어지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약간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럼 분양가를 풀어주면은 약간 뭔가 다시 선순환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 한국 갤럽이나 스마트칩에서 하고 있는 게 대부분 그런 조사거든요. 이 상품을 얼마까지 분양을 할 수 있을까? 네. 최고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도 제 일이었었는데 요즘은 제가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제가 예정한 분양가대로 분양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제가 제안한 분양가보다 절반 가격으로 분양을 하거든요. 수술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제 밥벌이가 줄었던 건 아니에요. 저는 다른 조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리서치. 어떤 말씀이냐면은 상한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레미안 퍼스티지나 반포자이의 상한가는 3천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레미안 퍼스티지나 반포자이를
정점으로 해서 네.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되거든요. 그럼 알아서 다 이렇게 위계가 만들어져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한가가 없다 보니까 지금 역피라미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정점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알아서 딱 이게 스펙트럼이 쫙 넓어지면서 이 아파트는 얼마, 이 아파트는 얼마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상방이 막혀 있다 이런 네. 식으로. 근데 지금 상방이 안 막혀 있다 보니까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분양가 통제하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100%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싼 건 싸고 비싼 건 비싸고 이 위계가 형성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미분양을 나게 해야 돼요. 네. 미분양이 나게 해야 된다. 지금 미분양이 지금 대한민국 50년 역사상 사상 최저 물량입니다. 그렇죠. 예, 다소화가 되고 있고. 예, 너무 문제가 심해요. 악성 미분양까지 팔린다고. 너무 싸기 하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반문을 또 해보자면 아니 평당 1억의 분양을 그럼 하라고 해도 다 네. 그거 소진될 거잖아. 네. 다 완판될 거잖아.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미분양 안 되니까요. 평당 1억에 분양시키면은 미분양 날 겁니다. 단적인 예가 뭐냐면요. 예. 최근에 보류지 분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보류지 분양. 보류지 분양? 그러니까 이제 조합에서 네. 그다음에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매스들을 분양을 안 해놔요. 나중에 분양시킵니다. 그것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업 자금 쓰려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보류지 분양들을 했을 때 보통 대박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 분양했던 것들을 나중에 사후 분양하게 되면 시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5천, 7천에 분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네. 있는 그 시세가 아파트 있기 때문에. 단지에 몇 개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조합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성을 높이는 하나의 팁으로 활용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반포동에 있는 몇몇 아파트들이 예. 평당 1억에 분양을 시킨 거예요. 왜냐면 주변 아파트가 다 평당 1억이 됐으니까. 네네네. 새 아파트고. 예. 미분양 났어요. 오. 네. 이미 다 지어놓은 아파트. 네. 이미 시세가 1억인데도 분양가 1억에 했더니 미분양이 났어요. 결국은 거기에 그래요? 분양가들은 미분양인 거예요. 왜냐면 동이나 층수가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평당 1억을 거래되는 것들은 최고동, 최고층, 최고 타입일 거예요. 언론의 헤드라인이 네. 되는 것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평당 1억은 안 되는구나. 이제 확인한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네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확인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양가 책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리서치 하는데 100개 수요 조사를 하면요. 90개를 분양하지 말라고 나와요. 가격과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싸도 분양이 안 돼요.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시장에 맡기셔도 되는 것들이 시장이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특히 비싼 것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싼 것들은 이것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요층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거나 그 차이인데 비싼 지역들은 수요가 원래 적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1억 원짜리 아파트가 거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1억 원짜리 시장 내에서 거래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밑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실거주 수요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비싼 것들은 투자 시효층도에 들어오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보고 저게 시세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이 객관적으로 비싼지 싼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예. 근데 이제 뭐 정부의 논리는 그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분양가 높게 분양이 되면 네. 옆에 있는 아파트들도 그거 따라서 올라간다. 네. 결국 그것도 상방이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그러니까 있을 이게 텐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피라미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것만 올라가고요. 올라갈 수 없는 건 못 올라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다 낮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완만하기 때문에 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만 쭉 삐져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집값이 서로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는 뭐 대장 아파트가 그렇죠. 이제 정점이 될 때고 네. 그런 식으로. 왜냐면 대장 아파트가 평당 1억에 미분양이 났어. 그러면은 밑에 아파트는 알아서 빠지거든요. 평당 1억이 됐다가도. 왜냐면은 평당 1억이면 대장 아파트를 가지 2등 아파트 가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게 시장 원리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구조에다가 더 이거 가속화시키시면은 옆에 좋은 아파트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또 선택의 대안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가 그랬던 것처럼. 네. 그것도 이제 서울 지역 내에서라도 또 그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고가 물건들이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청담동 가시면은, 네. 테라스 청담이라고 하는 현대건설에서 시공한 아파트가 있어요. 예. 그 LV 호텔이라고 네. 클럽, 되게 유명했던 클럽, 그거 이제 부시고 다시 만든 고급 아파트인데, 분양가가 180억이에요. 네? 180억. 아유,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예. 아유. 아무튼. 그러면. 예. 아니, 그게 어떻게 180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 혹은 29세대 미만이면은 분양가 통제를 안 받거든요. 이제 대형 평형을 그만큼만 공급하는 것들이죠. 근데 대형 평형. 예,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100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평당 한 1억에서 2억 가까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아파트가 그 공동주택이 180억이라 하더라도 주변 아파트가 다 100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그 앞에 그 잘 나갔던 삼성동 아이파크가 있어요. 예. 그게 지금 평당 1억 안 되거든요. 네. 180억 한다고 이게 평당 1억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따라간다니까. 이게 딱 꼭지예요. 그 180억짜리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딱 그만큼. 몇십 명. 예, 그렇게 좀.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요. 수요가 급감합니다. 피라미드 구조가 맞대니까요. 그러니까 밑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다 내려놓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꼭지를 하나 쭉 올려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딱 이렇게가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이제 정책적으로 꼭지 하나 서는 그 아파트들 최고 가격,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는 평당 얼마, 네. 이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이걸 어떻게 쓰든 잡으려고 하고 요 기준으로 딴 데도 같이 규제하려고 하고 네. 이런 좀 경향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네. 썩비리라는 표현을 잘 몰랐어요. 그냥 뭐 빌라 투자라고는 알았었는데 이게 참 썩비리라는 말도 그러니까 지금 있더라고요. 뭐 이 빌라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좀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애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투자자들이 그냥 예쁘니까 그냥 썩은 빌라라는 뜻이긴 한데 그만큼 낡았다라는 의미예요. 썩은 빌라보다는 차라리 썩비리 낫네요. 그러니까 저는 애칭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낡은 아파트인데 결국은 여기에 미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재개발 이슈가 포함이 되게 되면은 지금은 썩비리지만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백조 있잖아요. 그 미운오리 새끼처럼 지금은 미운오리 새끼지만 백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에 대한 애칭이죠. 지금은 썩비리지만 나중에 멋진 새 아파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극초기 구역이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것들은 감안하고 접근하셔야겠죠. 근데 이 책에 그래서 썩비를 쓰신 거는 지금 네. 뭐 썩비리 뜬다 뭐 이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썩필 투자를 하더라도 네. 최소한 이 정도 조건은 보고 투자하자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라고 해서 지금 구역도 형성이 안 돼 있는데 구역을 형성한 다음에 여기에 이만큼의 아마 개발이 될 거야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누가 규정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재개발 구역 지정된 거 보면은 여기 분명히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개발이 될 거야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전에 그냥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구역이 다 지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구역이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후도가 충족돼야 돼요. 집들이 낡아야 되거든요. 네. 낡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재개발이 될 리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 아주 사소한 것들. 근데 이제 투자에 몰입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역구역이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만으로 역구역은 지금 매물이 없고 이 구역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기본적인 조건도 충족되지 않는 것들은 사면 안 된다라는 좀 경고를 하고 싶었던 것들이죠. 그냥 다 무작정 지금 뭐 빌라가 뜬다. 썩빌로 가자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 안에서도 그렇죠. 조건을 따져봐야 된다. 네. 그런 취지.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앞에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진짜 썩빌까지 가게 되는 그런 투자 환경 이런 것도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지금 신주가 재건축 재개발이 극초기 구역이 썩빌까지 간 거예요. 네, 계속 풍선 효과인 거죠. 극초기 구역, 초극초기 구역 뭐 이렇게도.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나중에 공급량이 250만 호가 아니라 한 100만 호 정도가 되잖아요. 예. 이거 트렌드도 싹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나온 트렌드가 아니라 2007년도 전후에 이미 썩빌 시장이 있었어요. 그때도. 인천 빌라들이 엄청 핫했거든요. 2천, 3천 총액 금액으로 2천, 3천 하던 빌라가 갑자기 2억, 3억 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다 지금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조용합니다. 다 구역 해제되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개발이 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지금 거기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서 부동산 투자계를 떠나신 분들도 꽤 많죠. 조금 더 하이 리스크네요. 그렇죠. 이거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정책적인 요소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공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옆에 있는 신도시 공급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홀로 구역들이잖아요. 입지가 안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빌라 밀집 지역들은 입지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하는 아파트 밀집 지역들은 입지가 좋은데, 이 빌라 입지는 입지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큰 구역으로 재개발이 되는 거. 뉴타운처럼 그렇게 큰 구역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나홀로 단지로 개발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입지가 안 좋거든요. 근데 신도시는 일단 규모면으로 몇십만 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지가 나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혐오 시설도 없고 정말 다 필요한 시설만 다 갖춰주잖아요. 근데 이 썩비에 있는 시장들은요, 학교를 신규로 만들어주기도 애매하고, 또 혐오 시설들이 있어요. 술집,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약점이 있죠. 네, 그런 걸 감안하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신도시가 대규모로 들어온다? 여기는 추진 안 될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3기 신도시를 막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삼기 신도시 주변에 혹시 그런 곳 있다고 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삼기 신도시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극초기 구역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정말 맞습니다. 부동산은 싼 가격에 싼 물건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비싼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 더 하이 리스크다. 네. 라고 또 표현하는 게 그래서 또 나오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주식은 비싼 것들이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부동산은 명쾌해요, 그냥. 비싼 거 사시면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 더 높냐 낮냐 그걸 떠나서 예. 제일 안전한 거 사라고 하면 제일 비싼 거 사시면 돼요. 제일 비싼 거는 안전해요. 이미 시장이 그렇게 예. 답을 주고 있는 거고. 미래가치를 땡겨온 것들이거든요. 이미 확정이 된 미래를 땡겨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거. 그러니까 어설프게 비싼 거 말고 예. 제일 비싼 건 제일 안전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명쾌합니다. 이건. 예. 또 나오는 게 이게 그 요즘 오피스텔 네. 쪽으로 투자 수요가 좀 많이 넘어가고 있다면서요. 이건 투자 수요도 있고 실수요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두 수요가 같이 합쳐져서 더 또 다주택 규제도 안 받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 특히 네. 이제 방이 2개나 3개 정도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상품이 아니라 네. 신도시 개발할 때 1기 신도시 개발할 때부터 이미 있었던 상품이에요. 근데 그때는 가격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동안 가격이 안 올랐었어요. 오피스텔은 근데 대부분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예, 지금도 월세 목적이지 이것들을 시세 차익 목적으로 사시는 분이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문이 드는 게 10년 동안 오르지 않다가 네. 1년 반짝 올랐다면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얻어 걸린 것 아닐까. 원래는 그냥 임대 수요를 목적으로 하다가 네. 그 갖고 있던 분들만 좋은 일을 시킨 건데 네. 지금 만약에 2배 이렇게 오른 시장에서 그 오른 오피스텔이 더 오를 거라고 뛰어들었다가는 혹시나 좀 데이지는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조심하시게 된 거고요. 네. 이걸 실수요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피스텔 가격이 갑자기 폭등한 이유는요. 네. 기존에는 투자 수요층들만 들어갔던 상품이거든요. 네. 수익형. 네. 근데 지금 시세 차익만 보시고 수익형은 또 싫어하시고 시세 차익형 투자자들이 있으세요. 갭 투자하시는 분들. 그 투자 수요층이 또 들어갔고요. 거기다가 또 실수요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수요가 3배 이상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2배 이상 상승했던 이유가 수요층이 2배로 증가했거든요. 3배 이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는데 결국 이제 이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단기간 올라서 시세가 확 올라갔던 것들 중에 월세 수익률이 안 나오는 것들은 더 이상 월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수요가 감소할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상한선이 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빠지는 지역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세 차익용으로 접근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미 2배, 3배가 올랐거든요. 네. 더 시세가 안 올라갈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남은 게 뭐냐면은 실수요층입니다.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2030 분들이. 나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여의도 출퇴근하려고 하면 여의도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에 오피스텔을 사야 되는데, 주거를 사야 되는데, 다세대 빌라는 싫고,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전세자금 대출도 안 나오고, 알아봤더니, 아파트 전세 금액 정도의 오피스텔이 매매로 나와 있네? 전세로 나와 있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피스텔 전세가 올라갔고, 전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매매가도 올라갔고요. 실제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 매매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대출이 LTV 규제, DSL 규제를 거의 안 받고, 최소한 50%, 잘하면 70%까지도 받거든요. 네. 그러면은 계약금에다가 나 일부 갖고 있는 돈 정도라고 하면은 추가 대출 없이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실수요로도 많이 사셨던 분들이 많고 실수요로 샀는데 가격이 올라버렸으니까 또 투자 수요도 새로 또 진입을 한 거죠. 투자랑 상관했던 추천들을 하니까. 참고로 이 앞에 여의도에 있는 이제 그 KBS 방송국 앞에 있는 모 오피스텔이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오피스텔인데 좀 지은 지 꽤 된 거. 10년 넘었죠. 네. 예. 가격이 싸더라고요. 한 4억 된 거예요. 30평대가. 그래서 왜 사람들이 싫어할까 했는데 아니라 제가 최근에 사무실 이동하면서 네. 알아봤거든요. 예. 13억을 달래요. 작년 초에 4억 8천이었었는데 3배 오른 거예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좋잖아요. 제가 또 괜찮은 오피스텔이었거든요. 여의도 어디든지 도보로 출퇴근 가능하잖아요. 여의도 공원 바로 옆에 있고. 네. 그 가격이었을 때 좀 저도 알았었어요. 예, 아무튼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실수요로 찾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좋은 상품이었던 것들이고, 과거에 오피스텔을 시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세금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아파트 한 채는 이제 그 실거주 주택 특례라 그래서 취득세도 낮고, 그렇죠. 이 재산세도 낮았었거든요. 네.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취득세도 4.6%고, 재산세도 좀 높았었는데, 지금은 이쪽에 일반 아파트 세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피스텔이랑 세금이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아파트로 갈 필요가 없는 게 오피스텔이 좋은 이유가 다 지하 주차장이 깔끔하게 있고 아파트랑 똑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싸고
대출도 나오고 오피스텔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몰렸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트렌드가 계속 갈 거냐 아니냐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월세 수익률이 안 나오는 지역들은 더 안 올라갈 거예요. 그다음에 시세가 많이 올라간 지역들은 안 올라갈 텐데 그 기준이 어떤 것들이냐? 아파트예요. 아파트보다 비쌀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를 역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유사한 조건의 아파트 시세보다 비교했을 때 아파트보다 비싸면은 저는 사지 않기를 바라는데 최근에 아파트보다 비싼 오피스텔들이 아파트보다 있어요? 더 비싸게 분양을 해요. 아, 분양을요? 네. 오피스텔 분양을? 네. 거기는 이제 분양가 규제가 없다 보니까. 근데 놀랍게도 분양이 완판이 돼요. 미분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예. 왜? 미래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파트 단지 내에 이게 예를 상업 지역이라든지 공업 지역의 오피스텔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파트 입지에 오피스텔이 들어가는데 네. 기존 아파트들은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대출이 나오잖아요. 또 새 아파트잖아요. 새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더 몰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기존 아파트에서 수요가 올 거니까 기존 아파트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일로 수요가 몰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주변에 신도시인데 신도시가 좀 낡았잖아요. 지금 막 20년 차 되다 보니까 그런 아파트에서 주거 수요가 올 것이다. 실수요가 올 것이라고 예상한 투자자는 못 와요. 수요가 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아마 사는 것 같아요. 실수요 겸해서. 네, 왜 대출이 나오니까 계약금만 걸면 돼요. 근데 좀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보다 좀 비싸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파트보다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아파트 규제를 앞으로도 평생 한다. 이러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이 규제가 이렇게 평생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규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가 좀 완화되게 되면은 아파트로 수요가 더 몰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 파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피스 수요가 빠지고 아파트 수요가 좀 올라가겠죠.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은 아파트보다는 비싸면 안 된다. 입니다. 역시 또 이게 시세 차익만 보고 이제 뒤늦게 들어가는 건 좀 이제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좀 세그멘트별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최소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거 이제 책에서 담고 계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게 분양이나 청약 시장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저는 조금 어차피 뭐 100대 1 지금도 나오는 경쟁률 분양할 때도 별로 없는 시장 이거 물어봐서 뭐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이 시장은 얼마나 계속 언제까지 핫할 것인가 또 좀 공부해 봐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얼마나 급했으면은 청약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 필요하거든요. 돈이 없기 때문에 청약을 받는 거라서 근데 거기까지 좀 중도금 대출을 주제를 해버린 거예요. 일단 9억 원 이상은 아예 안 나오는 걸 규제를 했고 9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그것까지 안 하겠다라고 발표했다가 역풍 맞고 다시 한번 또 회귀를 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 기조가 내년도 이어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결국은 좀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청약에 많이 모여있는 수요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분양가를 올리거나 아니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은 공급이 된다. 되기 전까지는 이 추세를 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분양가가 지금 저렴한 상태인데 지금 분양가가 낮다는 비판 때문에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허구의 분양가 심사 제도를 바꿨어요. 조금 올라가는 걸로 바꿨는데 약간 그래도 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간 게 원베일에 5천만 원이거든요. 옆에 1억짜리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분양가 책정 기조하고 공급 물량이 많다라는 사인이 오기 전까지는 팩트로 우리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이 추세는 계속될 것 같아요. 가점 계속 높을 것이고 아직도 무주택자들은 많거든요. 1,000만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청약 로또가 계속 이어지는 한 어차피 그 로또를 사려는 수요는 꾸준할 수밖에 없으니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실수요도 아닌데도 사요. 왜? 당첨만 되면 인생이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시세 차익이 10억인데 우리가 저축으로 10억을 어떻게 모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될까 또 그 부적격 청약 요거 이제 줍줍 하는 수요들도 뭐 작년 엄청나게 또 불탔었고 시간이 저희가 지금 1시간 반 이야기를 되게 열정적으로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빠르죠? 아니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한 2시간 분을 1시간 반 안에 이제 담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가성비가 좋은데요. 그리고 당신만 몰랐던 부동산 투자 이 책 백아북스에서 나온 이 책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학렬 소장님이 감사하게도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투 이대로 이렇게 또 사인까지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책은 부동산 책이 아니라 인문학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얘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얘기를 다 담았습니다. 어떤 그 지역별 부동산의 역사? 서울과 경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서울편, 경기편. 너무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정말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 그러니까 약간 진짜 역사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사람들이 왜 살았고 뭐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입지가 예. 강남인 거 아세요?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입지요? 예, 사람들이. 뭐 그런 속담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예. 네. 예, 강남구라고 하는 입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을 만큼 입지가 좋았던 입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논밭으로만 쓰이다가 다시 최근에 와서 부각이 된 것들이었던 것 같고, 단적인 예로 백제가 있었잖아요. 예. 백제 도읍지가 강남이었었어요. 아. 근데 지금 백제가 이제 멸망을 하는 바람에 예.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아. 어떻게 보면 이제 패배자, 승자의 역사기 때문에 승자의 역사에서 묻혀진 것들이잖아요. 아. 그런 것들 결국 좋은 입지들은 결국 되살아난다. 그런 것들을 좀 역사적으로 재밌게 푼 거예요. 그렇죠. 뭐 원래 문명이 원래 큰 강 옆에서 예. 시작이 된 것처럼 그때도 이제 물을 길러야 됐었고 물이 예. 필요했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인간의 한강 뷰랑 맥락이 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예. 지금 이 입지가 왜 좋은지, 이 입지가 조금 왜 위험한지 그런 것들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이 인문학 역사를 보면 네. 또 그럴 수도 있고. 네.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 요건 한빛비즈에서 네. 나오는데 저 정말 잘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빨리 불인이를 탈출해야 되는데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내 집 마련만 하셨으면 됩니다. 다른 건 더 안 하셔도 돼요. 네. 제가 이제 여기 방송 나오신 슈퍼 개미 분들, 자산가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꽤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신데 그 형님들이나 후배들한테 집 사지 말라고 해요. 그분들은 돈 많아서 예. 그냥 좋은데 월세 사시라고, 비싼 집. 그분들까지 집을 사시게 되면은 그분들은 집 필요 없잖아요. 돈 많이 벌시는데. 예,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네. 그분들은 월세 사시고 그냥 좀 중산층 이하 계층 분들한테만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자산으로서의 마지막 보류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분들은 집 사는 것도 추천드리는데 부자분들은 집 안 사도 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또 모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할 네. 것 같고요.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네. 대표이자 필명 빠숑으로 더 유명한 김학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